네, 5주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의 제목은 감염병 관리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 관심 대상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경우는 저기 그 중세기 때 1500년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흑사병이라고 해갖고 많은 관심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 전에 메르스 정도, 그 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뭐 에볼라 바이러스 그 정도였죠. 잠깐 왔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없었는데 이번 사태로 상당히 중요성을 알아가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감염병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염병 이제 생성 과정과 관련돼서 그 감염 경로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있던 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그 경로를 보시면은 병인, 환경, 그리고 숙주 이렇게 나뉘어요. 이 순서는 꼭 그대로 이제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인 두 가지, 환경 두 가지, 숙주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병인은 이제 병원체, 그다음에 병원소. 병원체는 그 뭐 이제 그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병균 종류고 병원소는 이제 병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그다음에 환경에서는 탈출, 전파, 그다음에 침입, 그다음에 감수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병원체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파라사이트 이렇게 있죠. 박테리아, 세균이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리케치아라고 이제 우리가 잘 그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일부 있을 텐데 리케치아라는 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사이트는 이제 그 기생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유치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 다음 중 바이러스, 박테리아, 리케치아 중에서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못 하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도 문제 출제하셨던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또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요즘 그렇게 문제 나오진 않지만 병원체 종류는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 뭐 더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이 현재 발견한 것은 이렇게 종류가 된다는 거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파라사이트. 병원소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인간 병원소, 동물 병원소, 토양 등이 있어요.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도 동물이죠. 그렇죠? 생각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인간도 동물이긴 하는 건데 인간 병원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현성 감염자, 불현성 감염자. 현성 감염자는 한마디로 그냥 환자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환자네. 증상이 보이네. 검사했더니 정말로 뭔가가 나오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게 딱 정당성이 있고 그 민감도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균자긴 한데 보균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퍼트린다는 얘기, 캐리어, 이렇게 퍼트려요. 퍼트릴 수 있는 걸 보고 보균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균자라고 하는데 퍼트리긴 하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기 힘든 거죠. 뭐 증상도 없고 난 자기 자신도 아픈지는 몰라요. 근데 퍼트리고 다녀요, 질병을.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이제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자이기도 하고 종류가 이제 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원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이나 토양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병원체가 같이 기생해서 산다는 거죠. 이제 퍼뜨리려고 준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탈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호흡기계로도 탈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계로도 탈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 비뇨기계로 탈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도 탈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뭐 개방병소로 탈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호흡기계? 으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흡할 수 있는. 소화기계는 뿌치찍, 보미팅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비뇨기계 이제 성관계에 관련돼 갖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이거 있어요. 그
뭐 주사반을 통해서 그런 거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에이즈 환자 감염이 의료진에 됐습니다. 주사반으로 찔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하는 경우. 그다음 개방병수는 상처난 부위가 우연히 이렇게 좀 문대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딱 닿아갖고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탈출을 하는 거죠. 뭐 전파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긴 하는 건데 직접 전파가 있느냐, 간접 전파가 있느냐, 그다음에 공기로 가는 전파가 있느냐, 그다음에 절지 동물 전파가 있느냐 이거죠. 직접적인 것은 아까 전에 피부로 닿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다른 데 닿아서 그다음에 오는 것이고 공기 전파는 이제 호흡기계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곤충이던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던 그런 걸 다 총칭해서 절지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모기, 파리, 뭐 쥐, 바퀴벌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지동물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던 거 호흡기계로 다시 침입되느냐, 소화기계로 침입되느냐 마찬가지죠. 피부 점막 그리고 성기 점막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 탈출 전파 침입은 이제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니까 어렵진 않고요. 감수성을 학생들이 자꾸 설명을 여러 번 하는데도 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감수성이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감수한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높을수록 질병에 잘 걸리고 감수성이 낮을수록 질병에 잘 걸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성의 예를 들게요. 감성이 좀 좋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눈물도 많고 공감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연하다 이렇게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연약하면은 감수성이 높아서 쉽게 질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감수성이 낮다 이거는 좀 무디다는 얘기예요. 뭐 질병이 들어도 잘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겠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다가 그이가 이제 그녀에게 한번 채였어. 그럼 막 이런단 말이야. 죽고 싶어. 난 다시는 여자 안 만날 거야. 어? 시간 지나요. 한 1년 뒤야 또 누구 또 만나. 그래도 또 채요. 그럼 또 이래요. 나 진짜 내가 왜 만났는지 몰라. 또 계속 이래요. 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는 상처가 조금 심하진 않아요. 나 다시는 나 여자 안 만나. 또 만나요. 2년 뒤에 또 채여요. 점점 그 떨어지고 그건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면은 감수성 떨어지는 거 좀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을수록 그거 병을 질병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수성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6단계, 6개죠. 6단계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연이어지는 게 막히면은 질병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관리가 되는 거죠. 병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든지, 병원수가 없었다든지, 탈출 전파 침입에 경로가 없었다든지, 감수성이 낮거나 없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질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죠. 맞죠? 요거 상당히 이제 6단계 중 한 단계라도 차단이 되면은 이제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면역 들어보셨어요? 면역이 강화된다.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어요. 후천. 선천 면역은 처음부터 뭐 인종 그리고 뭐 종족, 개인 특성 등이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선천성 면역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제 선천 면역 중에서 이제 인종이 대표적이긴 한데 인종에 관련돼서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냥 혼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미국에서 많이 하죠. 뭐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있고 흑인만이 걸리는 질병, 백인만이 걸리는 질병, 황인만이 걸리는 질병이 있대요. 신기하게도 유독히 그렇게 그런 쪽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종차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문제는 이제 후천 면역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자연 능동, 그 다음에 인공 능동, 그리고 자연 수동, 그 다음에 인공 수동.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연능동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저는 이렇게 스스로라는 거를 강조를 좀 합니다. 스스로 질병이 걸려서 스스로 낫는 거. 그러니까 홍역, 뭐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홍역, 두창, 수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걸려서 스스로 나으면 그 병에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물론 수두, 홍역, 두창이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스스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 인공능동은 뭐냐면은 능동적으로 내가 이 면역을 획득하는데 인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방접종이죠. DPT, MMR, BCG, B형 간염 주사, 뭐 맞아보셨잖아요. 뭐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자연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체태반입니다. 신기하게도 엄마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 태반을 통해서 면역을 받는데요. 우리 그 의학자들이 요거까지 어떻게 좀 찾아냈습니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모체태반.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아기가 거의 아프진 않아요.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초유나 모유를 통해서도 좀 면역이 형성된다는 게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 인공수동 면역은 뭐냐면은 혈청에서 추출한 항체를 주사하여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공수동 면역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청, 그 다음에 항체 생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면역의 종류가 뭐 크게 선천성, 후천성도 있지만은 이게 네 가지로 또 끊겨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아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이제 5분 또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